아저씨 잘 먹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와라. 4명의 아이들이 명랑하게 인사하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를 치우고 돌아서는데 한 아이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대충 자리를 정리하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아이는 제 질문에 쭈뼛거리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간혹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천천히 고르고 메뉴 결정되면 아저씨 불러줄래? 저는 일부러 아이가 신경 쓰지 않게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안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었죠. 그 사이 아이는 눈앞에 펼쳐진 떡볶이와 순대, 튀김 등을 보며 입맛만 다시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아이를 찬찬히 관찰하게 됐어요. 어딘지 모르게 옷차림이 남루했습니다. 10분이 넘도록 아이는 가게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러다 겨우 저를 부르더군요. 아저씨, 저 500원어치만 먹을 수 있어요? 놀이터에서 주웠는데 아무리 찾아도 동전이 더 안 나와서요. 그제야 아이의 옷 여기저기에 흙먼지가 묻은 게 보였습니다. 제 딴에는 동전을 찾겠다고 모래며 흙을 다 파헤치고 다닌 모양이에요. 뭐가 먹고 싶은데? 떡볶이요. 그래, 500원어치 줄 수 있어. 들어와서 먹을래? 우와, 정말요? 네. 아이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 금세 표정이 밝아져서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일부러 그릇 가득 떡볶이를 담아서 아이가 있는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00원어치가 이렇게 많아요? 첫 손님한테는 특별 서비스가 나가거든. 못 보던 얼굴인데 이사 왔니? 네, 며칠 전에 왔어요. 친구들이 여기 떡볶이집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저 떡볶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 많이 먹어. 오뎅 국물도 먹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씩씩하게 답하고는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었어요. 초반에 부끄러워하던 것과 달리 제가 말을 거니 대답도 곧잘했습니다. 배가 든든해지니 기분이 좋은지 이런저런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어요. 아저씨 혼자 일하세요? 혼자 일해. 그럼 안 힘드세요? 힘들 때도 있지. 그러자 아이가 자신의 책가방에서 작은 메모장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무언가를 적어서 저에게 내밀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엄마 여기 취직시켜주세요. 우리 엄마 예쁘고 똑똑하고 요리도 잘해요. 진짜예요. 아이는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빛냈어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당장 거절하기도 보여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이 떡볶이 한 그릇을 싹싹 비운 아이는 이제 가보겠다며 씩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대답하고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다가 아이가 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제 인생의 어떤 기적 같은 순간을 선사할지 말이죠. 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쩌다 떡볶이집을 운영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곳은 원래 아내가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어요.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의 첫 연애 상대인 셈이죠. 제가 군대를 다녀온 동안에도 아내가 어학연수를 다녀온 동안에도 저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래 사귀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시들해진다는데 아내와 저는 정반대였어요. 그러니 주변에서도 천생연분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죠. 둘이 워낙 오래 사귀다 보니 양가에도 일찌감치 드나들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살가운 아내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아들만 둘이라 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은준이 덕분에 내 소원을 푸는구나.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로망이었어요. 저희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요. 아유, 그래, 그러자꾸나. 다행히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과정도 순탄했어요. 흔히 말하는 혼수 갈등 같은 것도 없었죠. 양가 어르신 모두 저와 아내를 믿고 모든 걸 위임하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신혼생활은 또 달랐어요.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게 참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보쌈? 오케이, 내가 가면서 장 볼게. 막걸리도 한 병 살까? 좋지. 자기 혼자 장 보면 힘드니까 같이 가자. 퇴근하고 바로 연락할게. 그렇게 퇴근하고 아내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하루 일과를 공유하며 잠드는 하루가 저에게는 참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신혼생활을 즐기고 나니 아내가 먼저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슬슬 아이를 갖는 게 어떨까? 당신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다며. 괜찮겠어? 괜찮아. 난 적어도 둘은 낳고 싶거든. 내가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가? 혼자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그래, 나는 당신 뜻을 따를게. 아내는 힘이 닿는다면 셋도 낳고 싶다고 했어요. 원래도 아이를 무척 좋아하던 아내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왕이면 집이 북적북적한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저와 아내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한 반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아내가 난임센터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분은 괜찮으신데 아내분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네요. 자궁 내막도 좀 얇고요. 아내의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서 배란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궁 내막이 얇아서 착상도 어려웠습니다. 의사 말로는 복합 난임 상태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심한 아내를 달랬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원하면 뭐든 해보자. 그 후 저희 부부는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결국 아내는 직장을 그만뒀고 그 후 시험관 시술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배아를 이식해도 착상에 실패하거나 자연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매번 희망을 품고 기다리다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이 지나치게 나빠졌어요. 반복된 호르몬 투여로 고혈압에 우울증까지 생겼으니까요. 결국 제가 먼저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 생기지 않는 아이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더 소중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우리 그만하자. 제 말에 아내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내 역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번이 마지막 시술이었음을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이 갖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낙담한 아내는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행여 아내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떡볶이집을 해보면 어떨까 해. 떡볶이집? 갑자기? 저에게는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꺼낸 말이었어요. 아내 역시 스스로의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된 거죠.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면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잖아. 나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내의 말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적어도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마침 운 좋게 초등학교 근처에 괜찮은 가게 자리가 나와서 곧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퇴직금을 보태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아내는 떡볶이집을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기본 떡볶이는 물론 짜장 떡볶이니 크림 떡볶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개발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요즘에는 마라탕이 유행이라는데 마라떡볶이는 어떨까? 너무 자극적이겠지? 고학년 애들은 괜찮지 않을까? 근처에 중학교도 있다며. 그런가? 그래도 애들한테는 괜찮은 것만 먹이고 싶어서. 아내는 메뉴 하나를 개발할 때도 이게 괜찮을지 아닐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떡볶이집 운영에 몰두하면서 활력을 되찾은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니 이렇게 둘이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양가에서도 손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하셨지만 너네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희 부부에게 날아들고 말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아랫배가 묵직하지?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아랫배가 자주 묵직하다고 말했어요. 소화가 안 되거나 위가 더부룩한 느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자궁 내막이 많이 두꺼워졌네요. 혹 같은 것도 보이고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별거 아닐 거라고 했지만 저 역시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자궁암 3기 혹은 4기로 보이네요.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시가 급했기에 저와 아내는 얼른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궁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주변 림프절로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후회로 보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무리하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았거든요. 내가 좀 더 빨리 그만두자고 할 걸. 아니야, 욕심을 부린 건 나잖아. 괜히 당신이 자책할 필요 없어. 그렇게 자책하고 후회하는 저를 오히려 아픈 아내가 달랬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그때부터 아내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갔어요. 머리카락도 매일 한 뭉텅이씩 빠졌습니다. 결국 머리를 다 밀 수밖에 없었어요. 와, 이제 누가 봐도 영락없는 환자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기운 없이 말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내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우리 여보는 말을 어쩜 이리 예쁘게 할까? 아내는 제 말에 배시시 웃어 보였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내의 간병 생활에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어요. 앉아있거나 말을 하는 것도 점차 힘들어졌죠. 밤새 통증 때문에 끙끙 앓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다리가 너무 저려. 아파서 잘 수가 없어. 그렇게 신음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다리를 주물러주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고통을 나누고 싶은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깨어있을 때보다 진통제를 맞고 잠들어 있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당신만 혼자 두고 가게 돼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렇게까지 당신이 눈에 밟히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보다 당신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몇 번을 말해. 속상한 마음에 울컥해서 그렇게 답했더니 아내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혼자 외롭게 사는 건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만나면 꽉 붙잡아.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계속 곁에 있으면 되잖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아니야, 왜 힘들어? 내가 옆에 있는데 왜 힘들어? 울지 마. 당신 울면 내가 속상해. 아내는 펑펑 우는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내는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마. 알았지? 당신이랑 함께 있어서 난 정말 행복했어. 그게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후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례식 내내 넋이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영혼의 절반이 어딘가로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한 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계속 잠만 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 사이 아내가 몇 번이나 꿈에 나와서 저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했고요. 그 사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맙게도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는 말이었어요. 아내를 간병하느라 반년 동안 비운 시간을 휴직 기간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눈에 밟히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아내가 운영하던 떡볶이집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떡볶이집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투병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회사로 돌아간다면 이 떡볶이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추억이 서린 가게를 도저히 처분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내의 뒤를 이어 분식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레시피를 자세히 남겨둔 덕에 큰 무리 없이 가게를 이어서 운영할 수 있었어요. 가게 일을 자주 도운 터라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잘 알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내의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손님이 많이 줄었지만 저 하나 먹고 살기에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간혹 돈이 부족할 때는 외주 형식으로 본업과 관련된 일을 받아서 생활비를 메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니 부모님께서 넌지시 재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승우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그래봐야 30대 후반이잖니. 요즘에는 그 나이 때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 재혼 생각은 전혀 없는 거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재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 후로도 두 분은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어요. 나중에는 그 떡볶이집이라도 정리하라고 성하셨죠. 멀쩡한 깃을 놔두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저는 떡볶이집 하는 게 좋아요. 은주 떠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답답한 마음에 버럭 화를 내기도 하셨지만 그조차 먹히지 않자 점차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분식집에서 아내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꼬마 손님을 만난 겁니다. 저는 아이가 주고 간 쪽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가볍게 무시하고 넘겼을 겁니다.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여건도 안 됐고요. 그럭저럭 분식집을 꾸려가고는 있었지만 제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조차 제가 회사에서 원래 받던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고요. 하지만 아이의 남루한 행색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떡볶이 사 먹을 돈조차 없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아이 엄마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고심하다가 아이가 남긴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 몰린 끝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어딘가 지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막상 상대의 목소리를 들으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어요. 네, 저는 분식집 사장인데요. 아드님이 연락처를 주고 가서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이상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상대도 아이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목소리가 금세 풀렸어요. 현우한테 얘기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실례를 범했네요. 떡볶이 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일단 가게로 한번 오시겠어요? 뭐가 됐든 일단은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권하니 상대도 흔쾌히 수락했어요. 10분 정도 지나니 아이 엄마가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처럼 어딘가 모르게 남루한 옷차림이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오자마자 죄송하다는 인사부터 했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떡볶이 값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떡볶이 값은 괜찮습니다. 제가 서비스로 준 거라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조심스레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며칠 전에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일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급하게 이사 오느라 일자리까지는 차마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물음에 아이 엄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 다 얘기해도 될지 고민하는 눈치였죠. 어려우시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뭐 크게 숨길 일도 아니고. 실은 남편과 이혼하고 여기로 이사 오게 됐어요. 원래 살던 동네랑 확 멀어져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주변 도움도 받기 어렵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연고도 없는 낯선 동네로 이사 온 듯 했어요. 그렇다 보니 일자리를 알아보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으실 때까지 여기서 일해보시겠어요? 여기서요? 네,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재료 손질이나 홀 정리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뜻밖의 제안에 아이 엄마는 두 눈이 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근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이 엄마는 숨통이 트인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상대가 저렇게까지 고마워하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괜스레 저도 뿌듯해지더군요. 모자란 인건비야 제가 따로 외주일을 받아서 채우면 되니 일단 저질러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아이 엄마는
제 분식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손끝이 야무졌어요. 재료 손질도 청소도 깔끔했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면 조리도 맡겼는데 그조차 곧잘했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사장님 괜찮으시면 오늘 튀김 반죽은 제가 해봐도 될까요? 예전에 일한 곳에서 배운 방법인데 바삭한 튀김 좋아하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흔쾌히 아이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튀김 장사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어요. 튀김은 떡볶이를 팔면서 구색 맞추기용으로 뒀던 건데 그날은 튀김을 먹어본 사람들이 다 추가로 포장해 가면서 저녁이 되기도 전에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아니, 대체 튀김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 물음에 아이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웃는 얼굴은 처음 봐서 또 한 번 벙쪘습니다. 실은 제가 예전에 일식집에서 일했거든요. 거기서 튀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아이 엄마는 그러더니 튀김 간장 레시피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재주 많은 분이 이런 데 있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전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좋은걸요.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기분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 엄마는 빙긋 웃었습니다. 바뀐 튀김과 튀김 간장 때문인지 손님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 엄마에게 다른 메뉴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메뉴를 하나둘 업그레이드하니 어른 손님도 차츰 늘어났습니다. 분식집이 잘 되니 따로 외주 일을 하지 않아도 무리 없이 아이 엄마의 인건비를 챙겨줄 수 있었어요. 아이 엄마가 가게에서 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이 엄마에게 첫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 엄마는 액수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죠. 사장님,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덕분에 가게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시급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했죠. 매출이 늘지 않았다면 더 챙겨주고 싶어도 못 챙겨줬을 테니까요. 아이 엄마는 이 정도 월급이면 다른 일은 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어딘가 얼굴이 그늘져 있었는데 그 사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둘이 웃는 낯으로 장사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이었죠. 어머,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아내가 암에 걸리고 반년 가까이 가게 문을 닫아둔 탓에 저와 아내가 부부 사이인 걸 모르는 손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분들 눈에는 남자 혼자 장사하다가 갑자기 또래의 여성이 생겼으니 제가 결혼했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그때마다 저와 아이 엄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분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부정을 해도 새로운 손님들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사이가 너무 좋네요. 보기 좋아요. 그때마다 서로 난처하게 웃으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는 했죠. 그래도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고 알게 모르게 서로 챙기게 되더군요. 하루는 아이 엄마가 안색이 안 좋길래 넌짓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어제 먹은 게 좀 얹혔나 봐요. 금방 가라앉겠죠. 그 말을 듣고 곧장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왔습니다. 제가 약을 건네니 아이 엄마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군요. 주변에 챙겨줄 사람도 없다면서요. 먹어요. 정 안 좋으면 오늘은 일찍 들어가고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안 좋지는 않아요. 그럼 다행인데 혹시 자주 얹히면 꼭 병원 가봐요. 아무리 사소한 증상이라도 반복되면 위험한 겁니다. 알았죠?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니 아이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머쓱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주제넘게 갑자기 잔소리를 늘어났네요. 아니에요. 걱정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새겨드릴게요. 다행히 아이 엄마는 제 잔소리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 엄마도 알게 모르게 저를 챙겼어요. 사장님, 냉장고에 밑반찬 넣어뒀으니까 가져가세요. 끼니를 집에서 라면으로 대충 때운다면서요. 사람이 밥을 제대로 먹어야 그 힘으로 일하죠. 저희 거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어요. 꼭 가져가서 드세요. 아이 엄마가 먼저 퇴근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이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뭘 이렇게 많이 했나 싶으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더군요. 그 밑반찬을 들고 가서 밥을 먹는데 이게 대체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가 싶었습니다. 간혹 제가 요리를 해먹기도 하지만 그냥 메인 반찬 하나 놓고 대충 먹지 이렇게 밑반찬을 차려놓고 먹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챙기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 사이 분식집은 나날이 매출이 오르고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는 배달까지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죠. 그 사이 모든 메뉴의 레시피가 바뀌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떡볶이 레시피만큼은 아내가 만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 역시 떡볶이만큼은 손대지 않았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분식집에서 먹던 그 맛이 나서 너무 좋아요. 추억의 맛이랄까? 이 레시피는 사장님이 개발한 거예요? 아니요, 아내가 개발한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대화를 주고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떡볶이 레시피 덕분에 분식집이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아이 엄마 덕분에 다른 메뉴들이 맛있어지니 매출이 오르게 된 거죠. 아이 엄마는 지각이나 결근 없이 근 반년을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가게 매출이 오르는 대로 아이 엄마의 월급에 고스란히 반영해줬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아이 엄마가 가게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어요. 연락도 없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혼자 바쁘게 장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날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집이라도 알면 찾아가 볼 텐데 제가 아는 거라고는 핸드폰 번호가 전부였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밤잠까지 설치고 다음날 가게를 나가니 아이 엄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멀쩡한 모습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락을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제 말에 아이 엄마는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실은 어제 갑자기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따뜻한 커피를 타서 건네니 아이 엄마가 길고 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연고도 없는 동네로 이사 온 건 전 남편 때문이었어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전 남편이 대체 뭘 어떻게 한 겁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의처증이 생겼어요. 제가 밖에 나가기만 해도 불같이 화를 냈죠. 그 전까지 아이 엄마는 열심히 요리사로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식집에서 일하다 보면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어요. 가끔 회식이라도 잡히면 난리가 났고요. 결국 남편 때문에 낮에만 일하는 한식집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남편의 의처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해요. 직장을 옮긴 후로는 회식에도 일절 안 나가고 일만 했어요. 나중에는 여자들만 있는 식당을 일부러 찾아가서 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다하다 이제는 재료 배달하는 분들까지도 의심하면서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니 바깥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살림만 하게 됐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작은 일로도 꼬투리를 잡으며 아이 엄마를 괴롭혔다고 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됐죠. 아이 엄마는 그 과정에서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간 남편이 저지른 폭언과 폭언의 증거들이 남아있어서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 후로 도망치듯 이사했어요. 한 6개월 잠잠해서 이제 괜찮아졌구나 했는데 어제 갑자기 절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 접근 금지 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 사이 남편은 접근 금지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이 엄마의 행적을 추적한 겁니다. 그 사람이랑 멀어지려고 핸드폰 번호도 싹 다 바꾸고 아이 연고도 없는 동네로 이사 왔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만 거죠. 아이 엄마는 자신이 여기서 일하는 걸 알면 전 남편이 와서 괜한 행패를 부릴까봐 나올 수 없었다고 털어놨어요. 지금은 괜찮은 겁니까? 일단 좋게 말해서 돌려보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또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아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지냈을지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니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마침 그날은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지난 과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연애 때도 걸핏하면 자기 멋대로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아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은 아내분과 사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은 하신 것 같은데 사장님 같은 분이 이혼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아이 엄마의 말에 저도 조심스레 아내와의 옛 추억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난 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내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떠난 아내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게 웃으면서 아내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아이 엄마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부럽네요. 물론 돌아가신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아낌없이 사랑을 받고 또 주고 가신 것 같아서요. 네, 아낌없이 서로 사랑했죠. 그 시간이 너무 짧았지만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저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곧 손님들이 몰려오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지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털어놓은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홀로 아이 엄마가 해준 밑반찬에 밥을 먹는데 심경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정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아릿했지만 옛날처럼 아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이 미어질 만큼 아프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 건가?
씁쓸하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편에 걸려있는 아내와의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괜스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벌써 당신을 잊은 건가? 내 사랑이 고작 이 정도였나?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언제 이렇게 축 처져서 지내라고 했냐고.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이만 행복해지라고 말입니다. 괜스레 그걸 죄스러워하는 건 저 자신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이 엄마 저 사이에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건 전과 같았지만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서로 주고받게 됐어요. 아이 아빠는 그날 이후 다시 안 찾아왔어요? 네,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또 소식이 없네요. 그래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언제든 얘기해요. 접근 금지 신청은 다시 한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한번 얼굴 보고는 다시 안 오니까 또 해야 할까 싶네요. 그래도 모르니 변호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께 그런 폐를 끼칠 수는 없죠.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이후 며칠은 잠잠하게 또 이상하리만 채 조용히 지나갔어요. 아이 엄마는 안심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또다시 아이 엄마가 무단결근을 했어요. 그제야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소라도 미리 알아둘 걸. 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함에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초조하게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멀리서 아이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아빠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가 얼른 도망가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우리 엄마 어떡해요? 역시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간 잠잠하던 아이 아빠가 불시에 또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저는 아이를 따라서 헐레벌떡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안에서 아이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저는 잠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난입하자 아이 엄마를 때리던 전 남편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곧 저기가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얼른 가서 전 남편과 아이 엄마 사이에 섰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기가 막혀 했어요. 야, 비켜. 네가 뭔데 남의 집안일에 나서? 그러는 당신은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해? 뭐? 야, 나 애 아빠야. 2년 남편이라고. 갈라선 지가 언젠데 남편 운운하고 있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줄 알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그러는 너는 뭔데? 전혀 새 남편이라도 되냐? 그렇게 묻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봐봐, 너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상관하지 말고 꺼져. 괜히 피바람 불기 전에. 전 남편은 당장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기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흠칫 놀라서 말했어요. 사장님 가세요. 전 괜찮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갑니까? 아유, 이년놈들이 진짜. 니들 지금 뭐하냐, 어? 전 남편은 그 모습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흉기가 될 만한 걸 찾으려 하기에 저는 한 발 앞서 전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죠. 자칫하면 일이 커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타이밍 좋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신고를 부탁했는데 다행히 침착하게 잘 대응한 것 같았어요. 경찰은 저와 전 남편을 떨어뜨렸습니다. 전 남편은 주거 침입죄, 폭행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저와 아이 엄마 역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로 통행했죠. 물론 아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난리를 쳤지만 아이 엄마의 증언 덕분에 제가 전 남편을 제지한 과정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어요. 그렇게 아이 엄마는 진술서를, 저는 목격자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는 긴장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저는 얼른 아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맞은 곳을 치료하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어요. 치료를 위해 아이 엄마가 진료실로 들어간 후에야 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손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 생각을 하니 그제야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 역시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아이는 제 부름에 울먹거리더니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안고 가만히 다독였어요. 미안하다. 아저씨가 좀 더 일찍 현우를 챙겼어야 했는데 많이 놀랐지? 엄마가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아저씨도 그랬어. 이제 엄마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가만히 등을 두드리니 점차 아이가 진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아빠가 또 찾아오면 어떡해요? 현우는 아빠가 무섭니? 네, 무서워요.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아이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니 그간 아이 엄마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아이가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지켜주면 안 돼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또 우리 아빠가 찾아오지 않게 우리 엄마 옆에 있어주세요. 네? 그래, 엄마만 괜찮다고 하면 아저씨가 엄마 곁을 지킬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요? 진짜죠? 꼭 그래야 돼요. 알았죠?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제 말에 반색하며 기뻐했습니다. 실은 이번 일로 저 역시 아이 엄마에 대한 제 마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미 아이 엄마를 친한 지인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사랑의 감정이었어요. 그 사이 치료를 마친 아이 엄마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이것저것 잘 먹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먹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저와 아이가 거듭 권유하니 억지로 반 그릇 정도를 비웠어요. 현우야, 오늘 학교 갈 수 있겠어? 아니면 오늘 하루는 쉴래? 아니, 나 갈래. 오늘 내가 좋아하는 특기 수업이 있어. 아이 엄마의 물음에 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학교에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그 사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듯 했어요. 저 아이 엄마는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저희에게 인사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와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꼭 엄마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알고 보니 제가 아이 엄마에게 말할 시간을 주려고 제 딴에는 배려를 해준 것이었어요. 고작 10살밖에 안 됐는데 어쩌면 저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는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했습니다.
너무 빨리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서요. 저는 아이 엄마와 학교 근처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 아이 엄마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어요. 사장님 조언대로 그 사이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아이 아빠가 계속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면 접근 금지 명령은 물론 친권 박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까지 휘둘렀으니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정리하려고요. 그러면서 아이 엄마는 가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요? 어쩔 수 없죠. 저야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현우가 걱정이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다고 해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왜 지수 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지수 씨가 잘못되면 현우가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답하니 아이 엄마가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내친 김에 제 속내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어요. 현우만이 아니라 저도 속상합니다. 지수 씨가 이렇게 다친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요. 사장님, 제가 워낙 둔해서 여태 몰랐는데 이번 일로 지수 씨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 지수 씨 좋아해요. 지수 씨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제 고백에 아이 엄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곧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이 엄마의 반응에 이번에는 제가 당황했어요. 그 사이 아이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진짜 깨달았는데요. 제 마음을. 다만 사장님 마음에 틈이 안 보여서 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이 엄마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늦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아이의 허락까지 받았으니 그 후로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전 남편이 언제 또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모르니 아이 엄마와 아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이 아이 엄마는 전 남편을 폭행죄, 주거침입죄 혐의로 고소했고 접근 금지 명령과 친권 박탈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저희 둘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실 결혼식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한식당에서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식사를 대접했으니까요. 제가 영영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한 저희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이 엄마 쪽 집안에서도 무척 좋아했어요.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벌써 1년이 훌쩍 흘렀네요. 그 사이 분식집은 분점까지 내면서 아이 엄마, 아니 아내와 저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무탈하게 쑥쑥 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게 뜻밖의 고백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비밀? 무슨 비밀? 아이는 뜸을 들이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했습니다. 실은 내가 아빠를 찍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옛날 아빠가 자꾸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니까 우리 엄마를 지켜줄 흑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아직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아빠가 내 눈에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우리 엄마 연락처를 준 거지. 이거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알았지? 사나이끼리의 비밀이야. 그렇게 말하며 아이가 눈까지 찡긋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 큰 그림이 있었다니 저나 아내나 꿈도 못 꾼 일이었어요. 저나 아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함께 미래를 그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부디 사연을 듣는 분들께도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